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와 도의회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계획과 조례를 잇따라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승마장. 겉으로 보기에는 신식시설로 보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 마구간부터 승마장 시설까지 모두 부실 덩어리입니다. 이게 문제점들을 제가 18가지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방도 마방문이지만은 겨울에 살다 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바람이 안 불어도 마방 통로에 물이 고입니다. 겨울에는 바뀐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그렇게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승마장입니다. 하지만 승마장에 가기 위해서는 비좁고 울퉁불퉁한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안양면 기산리 일대에 조성된 장흥체육공원은 국비 18억 5천만 원과 도비 1억 3천만 원, 군비 25억 원 등 총 44억 8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8년 12월 완공했습니다. 공원에는 실내외 승마장을 비롯해 클럽하우스와 마방, 창고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부실 시공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승마장 곳곳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위탁 운영사 측은 지난해 7월 담당 부서가 축산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갑작스럽게 바뀐 데다 실무 공무원도 10개월 동안 4번 바뀌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장흥군의 늑장 대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소통을 통해 업무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약간은 지금 더디다고 보지만 좀 저희들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참 좋은 그런 하반기 정도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계획과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 지자체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오염물질에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 분야 운동가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전례 없던 환경활동과 고소 사건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환경운동가인 박수환 광양만 녹색연합 사무국장을 고소한 건 지난 1월. 박 씨는 지난해 광양제철소 수제 슬래그 불법 반출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인물입니다. 고로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환경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박 씨를 상대로 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전남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양경찰서 앞에는 전남 지역 94개 단체가 모여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활동가를 고소하게 되면 공익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민단체에 재갈을 불리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전라남도는 처음엔 조업정지 10일이라는 법 위반의 사실을 예고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어느 틈엔가 이 문제를 흐지부지 하더니 결국 행정처분 취소라는 면죄부를 지난 1월 5일 주고 말았습니다. 환경오염물질, 특히 하늘은 경계가 없습니다. 광양만큼 100만 시민의 일이고 이번 포스코가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사행하고 있는 이 보복 고소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박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박 씨가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가운데 철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50에서 80배 높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포스코 측은 박 사무국장의 허위 사실 유포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박수환 사무국장은 당시에 철농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산출 내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잡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에도 포스코는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진군이 하멜 표류기의 저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하멜 기념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담당자는 내부 공사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은 중단됐다고 하는데 관광객은 입장이 가능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656년부터 7년 가까이 강진에 머물렀던 핸드릭 하멜. 우리나라를 서양에 최초로 알린 하멜 표류기를 쓴 작가입니다. 이런 하멜을 기리기 위해 강진군이 병영면에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13년 전 3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타원형의 전시관을 만들어 병영성이나 다산초당, 가우도 등 지역 관광지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진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하멜 기념관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전라병영성 하멜 기념관이라는 이 안내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쯤을 보면 사진이나 어떤 그림이 붙어 있었을 것으로는 추정되지만 지금은 떨어진 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쪽을 보시면 이곳에도 지금 이 병영의 창가 이런 글씨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벌써 훼손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 기념관으로 가는 주 출입로지만 이 좌우로는 이미 훼손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면서 이곳을 처음 찾아온 관광객들이 이 길이 이 기념관으로 가는 주 출입로인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구로 들어가 봤습니다. 기념관을 설명해주는 직원은 따로 있지 않고 입구와 화장실 등을 설명해주는 안내만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방문객의 이름과 방문 날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록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 기념관 내부에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보면 지금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쪽도 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니터에도 전원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 밑에 있는 전시물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기념관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서는 이 소리만 나올 뿐 영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과 관광객은 지자체의 부족한 관리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아까 저기도 좀 어두컴컴해서요. 불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좀 그러기는 하네요. 사람도 또 하루에 7~8명이 나와요. 요새 관광버스가 오는 것도 아니고 요새가. 이 사람이 오는 데 같으면. 강진군은 하멜 기념관 확장 공사가 예정돼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기념관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어디를 봐도 휴관이라는 안내를 살펴보기 어렵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검색된 자료에도 월요일은 휴관, 평일은 운영 중이라고 나올 뿐입니다. 거기도 내부 공사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빔 프로젝트나 이런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초 들어서자마자 휴관해가지고 운영을 안 했어요. 개방되어 있는 거는 공사하려고 그래요. 공사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시정해가지고. 하멜 기념관은 강진을 넘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사이의 문화적 교류 증대를 위해 조성됐습니다. 네덜란드 호르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뒤 축구감독 히딩크와 네덜란드 대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올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강진군. 지역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하멜 기념관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에듀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전라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에듀택시의 문제점과 신도심 학교 재배치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에듀택시.
농어촌 지역에서 통학버스를 타기 어려운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해 등교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1개 시군 학생 694명에게 지원됐고 올해는 1,063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나올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버스를 타는 기존의 학생들이 에듀택시를 이용하겠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 지역 택시 확보에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을 수송할 택시 기사님들 교육은 충분히 돼 있습니까? 안전운전이라든지. 예, 계약을 할 때 그 성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아동 학대 관련 이게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돌봄 학생들을 위한 에듀택시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그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 기사님들에 대한 이렇게 검사도 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이 예상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아직까지 신설이나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와 광양, 순천과 무안, 나주 등 신도심이 생기면서 원거리 지역 학생의 통학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이나 재배치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목포의 경우 오감동과 삼양동 임성지구에 3만 명이 들어설 도시가 개발될 예정이지만 고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설이나 이전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시에서 학교 시설을 짓는데 부지를 대야 되는가? 결국 중투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중투.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이 이설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100억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 재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는데 100억에서 300억 사이는 중투에 올려도 되고 자체해도 됩니다. 그런데 300억이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중투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중투 통과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지자체의 대응 투자입니다. 최근 진행된 전라남도의회 도정 질문에는 학교 지원센터의 인력 배치와 운영의 문제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학교 하수도 요금 불균형 문제와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지적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제시된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지역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갈수록 흉악범죄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덩달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청소년 이용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소외된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남 무안에서 18살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훔쳐 타고 광주까지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광주에서도 청소년 5명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진 시기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들입니다.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선 청소년 범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대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청소년 이용시설은 일부 지역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전남의 시단위 지역 5곳의 청소년 이용시설은 모두 1,262곳. 지역별로 보면 동부권은 1,020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서부권은 242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4년 새 발생한 청소년 범죄 역시 동부권보단 서부권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문화시설이 굉장히 지역 간 불균형화되어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솔직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 시설에 대한 어떤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지역 격차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당국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의 분위기나 경제, 문화, 복지 수준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학생들이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시설이 서부권에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청소년 범죄가 많거나 여가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뭐 정의로운 차등이랄까요?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에는 오히려 거기를 더 많이 지원한 것이 진짜 공정한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 이런 교육문화 시설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을 늘리기 위해선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각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게 현실. 전남교육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을 점검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지자체별 지원금에 이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급이 결정된 건데요.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고정민 기자가 지역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지역이 한 커피 전문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니 지불한 금액이 차감되고 잔액은 문자 메시지에 곧바로 찍힙니다. 커피값을 재난지원금이 입금된 신용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준 지원금보다 사용 범위가 넓은 것도 장점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뭐 카페라든가 음식점, 그다음에 이제 뭐 제과점 이런 데 쓰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코로나19로 한산했던 전통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손님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불수단은 주로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화폐. 상인들은 지역화폐를 받는 경우가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옛날보다 횟수도 많이 들었고 그것도 코로나19 카드 그것도 많이 가져오시고 그러더라고요. 10장 들었다 하면 지금 한 20병 정도 이 정도.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집계된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 규모는 모두 997만여 가구. 경기도가 2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6조 6,700억 원 정도. 일부 온라인 신청자에겐 이미 지급이 시작되면서 빠른 속도로 지역 상권에 돈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에선 지난 3주 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58%인 30억 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52억 중에서 한 30억 정도는 환전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유흥업소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인데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대기업 계열인데도 사용처에 포함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경영비 등의 증가로 쌀 경쟁력까지 악화되면서 농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농법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논,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이항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 모내기를 하면서 옛날보다 한결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품앗이가 없으면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곳 모내기는 조금 다릅니다. 모와 모 사이의 간격이 넓고 포기수는 적습니다. 이른바 드문 모심기입니다. 현재 국내 벼농사가 굉장히 선진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벽시 파종부터 이항까지가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실제 농작업에서 30%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드문 모심기가 개발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모내기를 할 때 육묘 상자의 수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신기술 농법을 개발했습니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벽시의 양을 늘리는 대신 이항 시 모의 수는 줄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이 기술을 시범 적용했더니
기존 재배법에 비해 이양에 사용되는 육묘 상자 수가 50에서 70% 줄었습니다. 파종에서 이양까지 노동시간은 27%, 비용은 42%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모와 모 사이가 넓어지면서 일조량은 많아지고 통풍도 잘 돼 병해충도 50%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확량은 기존 농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농법에 농민들은 반가움을 나타냅니다. 그전에는 70주, 80주 다 심었죠. 당연히 효율적이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지고. 해남군은 새로운 농법을 해남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사용 중인 일본 품종도 오는 2025년까지 국산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드문 모내기 기술. 해남은 물론 농촌 지역에 부족한 노동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가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인데요. 유치원에 있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지만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방역 교육이 있어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수업이 한창인 순천의 한 유치원입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하면서 유치원은 위생 관리에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3번씩 열을 잽니다.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는 밥 먹을 때 빼고는 항상 착용합니다. 하지만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이 맞춤형 위생교육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출연시켜서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영상으로 알기 쉽게 만든 겁니다. 영상은 전남 모든 유치원에 배포됐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실정에 맞는 하루 일과에 맞는 영상이 부족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영상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같이 춤추면서 이제 예방 수칙을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2차로 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으로 가리고 해요. 코로나 차차, 다 같이 기침 예절 차차. 아이들은 영상에 나오는 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손 씻기는 30초 이상,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마스크는 벗지 않기. 아이들은 율동과 노래를 따라하면서 쉽게 이해합니다.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30초 손 씻기를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기.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손 씻기. 코로나 다 보니까 알겠어요. 교사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매일 말로 설명하고 주의를 주는 것보다 영상 한 편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걸 실감합니다. 아이들이 바나나 차차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아이들이 코로나 예방 수칙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던 점이 되게 좋아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방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모든 국민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 맞춤형 교육이 유치원생들의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5월 18일은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남도의회 우승희 교육위원장 그리고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40주년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40주년 행사의 캐치플레이즈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항쟁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고 또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 즉 민주화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됐고요. 특히 이제 도청 앞에 그때 당시 뿌려졌던 어떤 민주주의의 항쟁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게 대한민국의 뿌리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5.18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 학살자를 처벌하기 위한 투쟁들이 계속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95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고 또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고 또 그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한 또 인식 또한 바뀌었고 또 5.18에 대한 그 명칭도 처음에는 광주 사태여서 5.18 민중항쟁, 민주화 운동 그리고 광주까지 빠지게 되는 이렇게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는 성장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실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진실규명에 대한 역사적 책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은 방금 우리 우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굴곡진 한국의 현대사라는 이 맥락적 이해 가운데 5.18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1980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5월 18일에 일어났던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이 5.18에 대한 해석을 아주 잘못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5월 18일이 컨텍스트를 한다면 그날을 기점으로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즉 컨텍스트를 이해해야지만이 5.18이라는 사건이 왜 대한민국의 5.18로 승화돼야 되고 더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의 특히 아시아에서 일어난 이 민주, 인권, 평화라는 그 핵심의 가치를 왜 구현해야만 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는 참 굴곡진 역사죠. 4.19 혁명으로부터 또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의 장기 집권. 결정적으로 이 5.18의 문제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12.6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말 그대로 전두환이라는 신군부 등장, 즉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신군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민주화 열망을 신군부가 다시 한번 오히려 박정희 못지않는 더 극악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을 또 국민들을 탄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5.18은 5월 18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었고 그 지점에서 우리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자발적 숭배를 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5.18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민주화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5.18은 우리 호남민들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그 순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호남민들의 인식해야 될 5.18에 대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이자 5.18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이다. 또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이 갖는 의미,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호남 정신이죠. 예, 호남 정신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그 근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80년 5월의 항쟁 정신이 87년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최근 촛불 항쟁으로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민주정권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뿌리,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신이다. 그래서 방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전남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는 광주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남도 광주시였죠. 그래서 전라남도 분들이 우리의 역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도청이 무한으로 이전해 오면서 5.18은 광주의 것 이렇게 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전남도가 무한으로 넘어온 이후에 한 번도 5.18 기념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런 요청을 했고 도지사께서 39주년부터 5.18 행사를 했고요. 올해 또한 크게 40주년 행사를 했었고요. 또 우리 전남 도민들이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그 항쟁의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건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5.18 사적지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남의 5.18을 다시 이제 찾아가는 이런 또 활동들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도록 이 5.18 민중 항쟁에 대한 역사 왜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5.18 민중 항쟁에 대한 역사 왜곡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구 보수 세력이라고 일컫는 이 집단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주원글씨처럼 우리 5.18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수구 보수 세력들이 바로 이러한 5.18 민중학생에 대한 역사 왜곡을 줄기차게 하게 된 그 이유가 다분히 정치적이란 이유에서 우리가 이 5.18 민중 역사 항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우승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전라남 도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광주 시교육청 또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부터가 5.18의 역사 또 5.18 기점으로 한 전후 상황에서의 한국 근현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또 교육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제 아이가 5.18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줬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광주 전남에 있는 청소년들부터가 앞으로 쭉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5.18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가치에 대한 이념, 또 의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5.18의 정신을 광주라는 지역 안에 국한시켜서 이 수구 세력들이 말하는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주원글씨로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계기를 이들이 더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5.18에 대한 어떤 의식들, 사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거듭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었다는 것을 이제 대통령이 인정을 또 하셨고, 그 전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장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방불명자들이라든가 그다음 안매장했던 장소들 계속 이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0주년 행사 때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 그때 당시에 진압군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또 뭐 헬기를 뭐 조종했던 분들이라든가 이 선상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좀 그 마음속에 굴레를 좀 벗고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했던, 물론 자신들이 했던 죄악을 밝혀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인이 군사 질서 속에서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거는 역사 왜곡, 즉 가짜 뉴스를 엄벌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 영상들이 우리가
저희들은 뭐 보진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그걸 그냥 습득해버린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단절하는 문제, 특히 역사 왜곡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단호하게 처벌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당선되셨던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께서도 1호 법안으로 역사 왜곡 또한 5.18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 그런 법들이 마련이 돼서 왜곡되지 않는 우리의 진실들을 찾아내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승희 의원께서는 이 전남의 5.18 유공자가 민주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개정 조례안을 발표하시고 또 통과했다고 하시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아직 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2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5.18 유공자가 전남에 계신 분들이 716분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 내 기준을 정해가지고 생계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생계지원비를 소득 기준으로 정하다가 보니까 3분의 2가 아직 받지를 못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유공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5.18 때 그렇게 항쟁했던 이러한 항쟁의 정신 그리고 희생들이 선별적으로 또 시혜적으로 뭔가 주는 듯한 그걸 또 그냥 금액으로 기준을 정해서 구분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오셨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러면 이분들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올해 이제 5.18 4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방법들을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고민을 했고 검토를 했던 터에 이게 명예수당이라는 형태를 두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동안은 이제 생계지원비를 13만 원씩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분들도 물론 이제 3분의 1만 받으셨죠. 그러나 전체 716분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전체적으로 6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동안 받으셨던 생계지원비를 받으셨던 분들은 거기에 추가해서 7만 원만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분들의 명예를 충분히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네, 5.18 민주 유공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전남의 5.18 항쟁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적지들의 역사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유홍준 교수 나이무라유산 답사기에서 그 첫 번째 편이 바로 우리 해남 강진 땅을 조명했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썼던 당시에 나이무라유산 답사기의 제1편의 서막에 우리 강진 해남 땅은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문화재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제가 이어서 이 5.18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광주 전남은 아까 우승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광주만의 소위 말해서 광주 민주항쟁이 아닙니다. 전남 도민의 호남민의 사실은 민주항쟁이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광주 전남은 특히 곳곳이 다 5.18과 관련된 문화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문제는 그럼 이런 문화적인, 즉 문화재라고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정한 곳에 대한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하나는 아직도 흩어져 있거나 잘 알지 못 발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유지 감독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광주 전남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의 민주화의 모범국가이고 벤치마킹의 대상의 사례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얘기할 때 광주 5.18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적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광주 전남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혼재되어 있는 이런 유적지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적 관리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를 비롯해서 좀 더 성의 있게 정책 집행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5.18 역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40주년을 맞아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 전에 국가기념일 이전에는 시민들이 5.18 민주항쟁의 기념식을 항상 도청 앞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대통령께서 오셔서 다시 또 40주년 행사를 했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5.18 최후의 항쟁지였던 도청이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형이 훼손된 상태에서 했던 그 역사적 아픔, 또 역시 진실규명과 역사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 남편을 잃으셨던 칠순 어머니가 나오셔서 편지를 읽어주셨고, 또 시민군의 딸이 살풀이춤도 하셨고요. 또 그 조카들이 또 미래 세대가 나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참 인상이 깊었고요. 여전히 인물연행진곡에 대한 마음이 잔잔하게 그랬습니다. 항상 저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호남 사람들 다 그럴 텐데요. 인물연행진곡을 부를 때면 늘 뭉클해지는 이런 느낌들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느꼈던 그런 40주년 행사였습니다. 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특히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열렸다는 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5.18의 정신과 가치,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역사를 잇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이제 5.18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 속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그 위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5.18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18의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개성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르기까지 교과 비교과 활동을 연계한 이러한 가치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5.18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우승희 또 의원님이 또 교육위원장이셔서 제가 또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우리부터가 우리의 역사를, 산 역사를, 저는 우승희 의원이 방금 이물리한 행진곡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문제는 우리 지금 광주 전남의 청소년들은 5.18을 머리로서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슴으로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이제 5.18의 정신을 가지고 더 높은, 더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인권 평화라는 민주주의 실현을 주체로서 우리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을 포함한 또 지역의 정치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민주시민 인권 교육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미래인 만큼 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역사 규명, 이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승희 위원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던 이제 5월길 민주길과 관련해서는 전남 도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이제 사적지를 탐방을 하는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월 도청에 나라면 도청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라면 그날 돌아가셨던 5.18 영령들에 대한 희생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정신,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해야 될 진상규명이라든가 또 사적지 또 교육들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해가는 것이 그 영령들의 헌신에 또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 희생자들이 지키려 했던 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감사하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0년 전 그날 용기 있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